네, 9월 7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의를 경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제안을 막무가내로 패배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스럽기 여지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또 학대 출산율도 1.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판단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야 합니다. 신생아 1인당 2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입니다. 향후 20년간 월 33만 원의 지원 수당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국가적 관심을 노력을 통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데 국가적 개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야말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8조 원의 출산 장려금과 1조 6천여 원의 연간 지원 수당을 통해서 출산 가구 지원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연평균 18조 원, 향후 20년간 모두 35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획기적으로 대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정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330조 원이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미
32만 명 선의 이런 출산이 40만 명의 기준으로 이런 자유한국당이 제시하는 출산 장려금과 지원, 이게 향후 20년 동안 356조 원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의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비혼모 자녀 그리고 대이주 노동자 가족 자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 정책을, 그리고 아이를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그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내국 사절단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방문 결과가 전해진 데 대해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로써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미국 간 대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개최되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평양에서 배달된 옥류관 냉면만 드시고 일어났던 지난 앞선 두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과 달리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회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승패는 미북 간 거래 재개와 비핵화 진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얼마나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도 갈 것입니다. 첫째도 두째도 북핵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모든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회담의 의제의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옥류관 원조집 냉면만 드시고 돌아서시는 그런 회담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뜬금없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나서 검토 대상으로 포함된 기관들의 부지 재활용과 개발을 놓고 벌써부터 말들이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목한 122개 기관이 분포해 있는 서울과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공동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체시설 유치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인위적으로 전국에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숱한 부작용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목도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서 참여정부 이후 지난 10년간 사실상 중단되어 왔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민주당 정권에 다시 재개될 기미를 보이면서 지난
10여 년 전에 논란이 다시 재개될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효과가 이미 판가름 마당에 명분에 불과한 지역균형발전 말고 이 시점에 이 대표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본질적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결국엔 전국의 개발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또 특정 지역의 집값만 땅값만 올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그 속내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2년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이래 서울 지역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르려는 소득은 안 오르고 잡으려는 집값만 뛰어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정부가 손만 갖다 대면 시장은 반대로 뛰는 것인지, 정책이 청개구리인지 시장이 청개구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서로 바꿔서 적용하는 것은 어떨지 장하성 실장과 김현미 장관은 곰곰이 상의해 줍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보름이에 따라서 경제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지표와 통계가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의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나도 깜짝 놀랐다면서 나는 강남 산다고 자랑이나 하는 분도 있는 마당입니다. 그나마 경제수장으로서 진솔한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표와 통계가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경제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 현실과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거운 무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선심복지 문제와 줄줄이 오르는 사회보험료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심복지 청구서가 조세 부담률 증가와 사회보험료의 줄줄이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계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의 조세 부담률은 올해 19.2%에서 내년도에는 20.3%로 1% 넘게 오르게 됩니다. 올해 본격 시행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24%에서 내년도 6.46%로 오르고 건보료의 7.38%를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보료 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고용보험도 현행 1.3%에서 내년도에는 1.6%로 오를 예정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 역시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도 지난 4년간 동결되어 오다가 올해 초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4대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17%인 보험료
부담률은 내년에 19.54%로 늘게 되어 직장인의 경우 줄 잡아서 월급의 30%가 세금과 4대 보험료로 떼게 되었습니다. 온갖 선심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뒷감당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문재인 케어를 한다면서 국고 지원은 줄여버리고 건보료만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에는 국가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즉 정부 예산으로 14%, 담배 부담금으로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부담 비율을 13.6%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조 7천억 원가량 적게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까지는 정부가 줄곧 15% 내지 16%를 지원해 왔는데 현 정권 들어서서는 지난해 13.6%, 올해 13.4%에 이어 내년에 13.6%를 줄면서 건강보험법에 규정한 기준인 14%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말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3.49% 인상하기로 결정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를 도입할 때에는 건보 누적 적립금 10조 원 활용, 건보료 3.2%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라는 3대 재정 마련 방안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올해 1조 1천 원의 적자로 돌아섰고 내년에는 3조 7천억 원까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2023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건보료 인상은 사실상 정세나 다를 바 없는데 지금과 같이 문재인 케어가 계속된다면 건보료 폭탄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출산의 여파로 15 내지 64세 생산 연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세수 확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매년 복지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지만 만족하는 국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금을 더 내든 보험료를 더 내든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도 국민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줄줄 새는 보험료부터 차단하는 근본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사회 안전망을 현실에 맞게 확충하고 국가의 복지 지출 체감도를 높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책임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 등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임시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규제개혁 법안이 여당의 내분으로 무산이 되고 민생경제 법안이 함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린 시간에 대통령께서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에 대한 국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보란듯이 대통령이 주문한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혁신 5법,
취업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4개 법안을 꼭 찍어서 반대 과제로 규정을 하고 민주당과 정부에 규제개혁 입법 반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부 말씀과 참여연대의 입법 가이드라인 사이에서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께서 어제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서 권고적 방문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민단체 압력 때문에 민주당이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 입법 처리가 시민단체의 입장에 따라 발목이 잡히는 꼴을 만드는 것이고 집권 여당이 스스로 시민단체에 굴복하고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제개혁 관련 법안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이고 이 법안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원하던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협치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까지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지연된다면 앞으로 국회는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여당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최교일 의원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출산율 1%가 무너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인구 소멸 위기가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래 태어난 애들은 금년 대학 정원에 절반밖에 대학에 갈 수 없는 대학 정원에 이제 20년 후면 대학 정원을 50%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원래 태어난 애들은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12만 5천 명 원래 32만 명 태어나면 남자가 16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상태대로 비율을 정하면 12만 5천 갑니다. 현재 1년에 군대 가는 자원이 25만 명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이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금 75만 명, 77만 명 났습니다. 그럼 20년 후에 그 나라들은 70만 명이 활동하고 20대가 우리나라는 30만 명이 활동해서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말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저출산 정책, 특히 출산 장려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제가 2016년 저출산 특위에 참여를 했고 2016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 법안은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그 주장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226개 기초단체를 보면 서울 종로구의 108곳은 출산장려금이 제로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11곳은 출산장려금이 10만 원, 강원도 영월군 외 18곳은 출산장려금이 30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해남구는 출산장려금이 첫째가 300만 원, 둘째가 350만 원, 셋째가 600만 원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곳의 출산율은 해남이 작년에 2.1, 2016년에는 2.42%였습니다. 봉화는 1.57, 그리고 영양은 1.5, 순창은 1.8. 다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외국도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 좁은 나라에서 정말 226개 지자체가 각각 지각각 0원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지각각
이 지급하는 자체도 안 맞습니다. 국가가 통일적으로 아니 어느 지역에서 우리 똑같은 그 종로구에서 애 낳으면 1원도 안 주고 또 용산구에서 낳으면 10만 원 주고 우리 순창에서 낳으면 300만 원 주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적으로 정말 국가가 애를 기를 수 있을 만큼 줘야 된다. 지금 애 낳으면 다들 집에서 안 기릅니다. 다들 그 이 애들 그 봐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 50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돈이 부담이 돼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봤더니 프랑스는 2004년부터 애를 낳으면 120만 원, 호주는 2004년에 255만 원을 주다가 2008년부터는 424만 원을 줍니다. 러시아는 2007년부터 둘째 출산부터 1235만 원, 굉장히 큰 액수를 주죠. 근데 이 러시아를 보면 말이죠. 2007년에 1.4%에 불과했던 출산율이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1.5%, 2012년에는 1.7%까지 올라갑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1.98%까지 올라갔고 프랑스도 1.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고 대체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정부 발표 보면 근로장려금 EITC 내년에 3조 6천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지원에 연간 3조 원 플러스 4조에서 7조 원, 기초연금 인상에 5.2조 원, 공공일자리 확충 4조 원, 그리고 청년수당 군 급여 인상에 1.5조 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사실 제가 10월에 우리 그 어르신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그만 줘도 돼. 우리보다 젊은이들 정말 애 안 낳아서 큰일인데 거기 돈 좀 써.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증원하는데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374원 국회 추계인데요. 인구가 이렇게 반씩 감소하는데 공무원 계속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공무원 늘리는데 보면 경찰 공무원은 안 늘린다.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상위권도 아니고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 이렇게 계속 늘리겠다, 인구 줄어드는데 정부가 급한 데가 있고 급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정말 인구가 치안은 세계 1위고 인구는 세계 최저. 정말 눈앞이 깜깜한데 여기 돈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재정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여하고 이 국가 재정을 어디가 더 중요하냐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정부가 이 정책을 현재 정책을 그대로 계속한다. 절대로 출산율 증가하지 않습니다. 출생아 수 계속 감소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정책 시행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반드시 출산장려금 줘야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카드 도입해야 되고요. 인사상 가점 등 정말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가 현재 정책에 안주해서 그냥 간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책임은 반드시 이 정부가 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선 의원. 출산 이야기 하시고요. 네, 당정청의 따로법 정책에 부동산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도 청와대와 정부와 자치단체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엇박자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공급하려 검토하고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가 엊그제 여당 의원을 통해서 사전에 공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루 종일 출렁였고 그나마 진행되던 어설픈 부동산
정책마저도 도로함이 타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지 따라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정부와 상의 없이 언론에 유포하고 국토부는 누가 유출했는지 감사에 착수하는 봉숭아 학당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국토부 자체 조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 유포 과정에서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부동산 업자들과의 유착 관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하여서 모든 의혹을 밝혀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의 사직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질론이었지만 검찰 조사가 발표되면 의원직과 장관직에 대한 사퇴론이 국민들의 여론으로 형성될 것이 자명합니다. 잘해보라고 국민들이 기회를 줬음에도 집권 여당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인지 초보 운전 수준의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문정부는 5주째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국민이 보내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호의 교훈을 얻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상도동 오늘 어제 병설 유치원 붕괴, 또 금천구 가산동 붕괴, 정부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정말 중증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금천구 가산동 땅끝집 아파트에서 한 달 동안 거주하여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성희님. 어저께 그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주창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소득주도 성장 특위 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재등판한 출범식에서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소득주도 성장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라면서 청와대가 그동안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마이웨이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 피우고 있음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홍장표 위원장은 지난 6월 달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밀어붙이다가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여 경질된 장본인입니다. 지난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해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 현 통계청장이 제공한 그 자료 중에서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해명한 사람이 바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불거져서 홍장표 전 수석 경질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또다시 밀어붙이기 위해서 재등판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경제정책 패장인 홍장표 전 수석을 또다시 끼고 있겠다는 속내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할 인물이 홍장표 전 수석밖에 없는 것인지, 경제 파국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그 독선과 아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탈된 경제정책 궤도에서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홍장표 카드의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하루빨리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적폐시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청와대에 경고합니다. 청와대는 홍장표 위원장을 해임하고 시장 친화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새 인물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허무맹랑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예, 다음 우리 김석희 의원. 예, 먼저 저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용산사고 당시에 예, 다시 이 영상을 보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용산사고로 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남훈 경사를 비롯한 고인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번예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지만 보신 영상이 인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자리가 아니면 하소연할 기회조차 없을 경찰과 경찰 가족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한 말씀만 올립니다. 윤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철거민의 잘못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업무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 행태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초에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 공권력의 정당성 여부가 초점이 아니고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조사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용산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사고 직후에 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는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각종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모습의 전형입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모습입니다. 화염병과 염산병을 던지는 도심 테러와 같은 폭력 시위에 온몸을 던져서 불법을 막으려 한 경찰을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느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폭력 시위 현장에 당당히 앞장서겠습니까? 경찰의 업무는 선량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불법과 폭력 앞에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입니까?
경찰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치 권력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법과 폭력을 용인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은 어떠한 압력에도 위축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채 이채우 의원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입니다. 방금 이 존경하는 우리 김석기 의원님의 용산 참사 대법원 판단을 뒤엎은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인권 조사 이번 상임위 국정감사에 해당 관련자들 전부 다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풀이 붙도록 정말 있을 수 없는 많은 정말 대다수의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권 조사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당시에도 제가 청문위원을 했습니다. 9월 19일 유남석 후보자 청문회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과 역량,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과는 달리 헌법의 규범적 판단을 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만큼 재판관보다 더욱더 엄격한 잣대와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남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사법개혁 핵심 권력으로 자리한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으로 법원 내 하나회라 불렸을 만큼 막강한 유대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입니다. 문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와 같은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로 우리 사법계 요직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김영수 대법원부터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 또 최근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은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법부 요직을 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사법부 고도화에 이어 사회적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해 헌법적 가치를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마저 고도 인사로 채워지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을 그야말로 송곳 검증, 핀셋 검증, 현미경 검증식으로 펼쳐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유남석 후보자가 배려하겠다는 약자와 소수자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택된 약자, 선택된 소수자가 아닌지 이제 철학 등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유남석 후보자는 거대한 국가 권력의 횡포와 대통령 권력과도 맞서서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강단과 소신이 있는지를 이번 청문회를 거쳐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특히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연구관 재직 시에 화가인 장인의 헌법재판소 내 그림 22점 무려 3억 원어치의 매입 문제도
이번에 따져 볼 것이고, 자녀들의 유학비 관련 증빙 자료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지금 많은 제보가 지금 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개 발언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함몰돼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거의 그냥 깨진 독에 퍼붓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국가 재정을 별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출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무늬만 이 저출산 대책으로 보장하는 그런 정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도 2017년 기준만 하더라도 이 저출산 대책은 4개 분야에 89개 과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14개 부처에서 이제 68개 사업으로 24조 1천억입니다. 작년도에서는. 그렇지만은 국가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 언론인들, 여기 우리 언론인들 계시지만 정부의 68개 이런 저출산 관련 사업에서 10개만 여러분들이 이름을 갖게 되면 저 개인 돈으로라도 1억을 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이제 국가가 집중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거듭 강조합니다만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20년 동안 국가가 바우처를 통해서 8천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민주당에게 제안을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출산 가구 지원 대책 TF를 통해서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이런 전반의 저출산 이 분산대에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출산 관련 예산을 전부 몽통거려서 우리가 제대로 된 출산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재정의 중점적 투입으로 우선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와 대타협을 자유한국당은 거듭 촉구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남성들은 태어나면은 병력 의무를 의무화했습니다. 병력 의무뿐만 아니라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남성의 육아 휴직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과 이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듭 밝힙니다만 비혼모 자녀 그리고 이주 노동자 자녀 어느 누구 구분 없이 대한민국은 소중한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는 그런 입장을 국회에서 모아나갈 것을 자유한국당 또한 약속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공무원 지원은 일자리 만들기와 분명히 별도입니다. 공무원 지원 17만 4천 명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입니다. 이 돈이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이 17만 4천 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7만 4천 명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입니다. 17만 4천 명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입니다. 17만 4천 명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입니다. 17만 4천 명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입니다.
법조명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정원 17만 4천 명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지향으로 다가온 이 저출산 문제 이제 우리가 극복해냅시다. 네, 오늘 이제 공개받는 것이겠습니다.